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인 유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3살짜리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다행히 많이 도움 주시고 계셨지요. 저는 교대를 나와서 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엄마랑 저랑 언니랑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공부보다 집안이 기울어져서 고등학교 졸업 후 제 학비와 엄마 생활비를 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 덕에 열심히 공부해서 교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니에게 그 공을 다 돌리니 언니가 무척이나 기뻐했죠. 나보다 네가 공부에 더 재능이 있는데 각자 재능이 있는 걸 해야지. 난 돈 버는 게 내 재능에 맞는 것 같아. 너는 공부하는 게 재능에 맞고 고마워할 것도 없어. 각자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언니도 노래하고 싶었었잖아. 그런 거 안 하면 어때? 나는 지금 돈 열심히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일이 더 중요해. 언니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그런 언니가 무척이나 고마웠고 미안하고 나도 성공해서 언니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임용고시에 한 번에 합격하고 교사가 되었어요. 물론 그때까지 학원비며 용돈이며 언니가 다 대주었죠. 언니의 고마움으로 저는 교단에 설 수 있었고 이제야 제가 갚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언니는 형부를 만나서 시집을 간다 했고 집에 남자를 데려온 후 2달 있다가 바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부 사정상 외국에 나가 7년 정도 나가 살았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엄마하고 같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는데 저희 엄마는 야무진 언니와는 다르게 물은 저를 항상 걱정했어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고 말이지요. 저는 엄마랑 평생 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엄마는 입버릇처럼 얼른 결혼해야 한다고 좋은 남자 만나서 네 삶 꾸려야지 라는 말을 달고 살았지만 저는 차마 혼자 있는 엄마를 두고 결혼할 용기가 나지를 않았어요. 언니가 떠나니 제가 언니의 자리를 바톤을 이어받아 엄마와 함께 살았고 그것은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떠날 때쯤 저도 내심 행복감 속에 불안감이 싹 텄지요. 행복한 가정을 가지는 친구들 보며 나도 남편 있고 애 있는 기분은 어떤 행복일까 궁금하기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저 좋다고 다가오는 사람 중에 마땅히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었기에 결혼은 거의 접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이 되자 언니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제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엄마를 맡기고 외국으로 가버린 시간에 대해 못내 제 마음이 미안하고 마음이 쓰였던지 형부를 통해서 제게도 남자 한 명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남들이 가볍게 소개하는 것처럼 흐르듯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남자로 다리를 놔주었죠. 아이 참 나는 됐다니까. 나 소개팅 안 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해봐. 우리 남편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엄마는 어쩌고? 나 엄마랑 평생 모시고 같이 살 거야. 이제야 겨우 능력 생겼는데 엄마가 너 시집 안 가는 걸 바라시진 않을 거야. 나랑 엄마 자주 찾아뵈면 되지. 좋은 신랑감 데려가는 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언니는 싫다는 저를 설득해서 어느 남자를 소개를 시켜주었고 그 사람 또한 평범한 공무원으로 여태 제가 본 사람들 중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임은 분명했습니다. 제게는 따스하고 다정한 봄바람 같은 사람이었죠.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살다 보니 삶에 지치고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존재는 저를 숨통을 트이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그 사람만 만나며 눈 녹듯 녹아내렸고, 그 사람은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었고, 저도 모르게 결혼 결심을 하게 될 정도로 그 사람은 좋은 남자였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 사람을 보자마자 참 많이 좋아했어요. 형부도 무척이나 예뻐했지만 내심 가끔 서운할 때도 있었는데, 우리 남편한테는 그런 것도 없을 정도로 좋아했고, 그만큼 남편이 엄마에게 잘하고 세심하게 어른들을 모실 줄을 알았습니다. 딱 보기에는 부모 형제 여유 있는 집에서 화목하게 자란 남자처럼 사랑이 넘치고 여유가 흐를 것 같은 남자였지만, 막상 속사정을 들어보니 그런 것은 또 아니었죠. 사실은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이혼하시고 저 초등학교 때 각자 가정 가지셔서 사셨어요. 저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러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이혼하게 되면서 다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힘든 가정사에 부모 없다고 뭐라 흠잡을 것이 아니라 엄마와 저는 남편의 사정을 이해하고 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나중에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다는 말에 다행이다 싶었는데, 남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참이나 머뭇거리더니 저를 보고 손을 잡은 후 용기 낸 듯 다시 말을 했죠. 저희 어머니랑 5년 전에 의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결혼을 반대하시면서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원래는 5년 전에 결혼할 여자가 있었다는 말에 기분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5년 전에 어머니하고 이절까지 했나 싶었지요. 저희 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게 핀트가 어긋났다 생각을 들어하는 것 같아 다시 재차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의절한 게 결혼 반대 이외에도 그 전부터 싸운 것들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앞으로도 이절하고 연락 안 하는 게 민영이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하고요. 아버지도 지금 돌아가셔서 아마 제 결혼식에 부모님은 안 오실 것 같아요. 남편은 씁쓸하게 말을 했고, 어머니와 저는 일단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계속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어요. 아무래도 엄마 입장이다 보니 남편의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으로 이입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의절할 때 하더라도 결혼식 참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구나. 우리야 상관없지만 조서방 직장 사람들 눈도 있고 딱히 친척이 있질 않아서 부모님석에 앉으실 분이 없으니 횡한 것도 그렇고, 차라리 그러면 하객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알아볼까? 청첩장에 친부모님 이름 아예 안 쓴다고 했잖니. 나는 그것도 걸려. 윤영이가 소개시켜준 손자리이니 믿을만 하긴 한 것 같은데, 사람만 믿을만 하지 생각해보면 집안은 걸리긴 하다. 사람은 환경을 많이 타는 법이긴 한데. 그런 말 하지마 엄마. 이미 그 사람 엄마 사위로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아들처럼 생각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엄마는 결혼할 때 이런저런 일들이 신경 쓰였던지 뒤늦게서야 남편 뒤에 감춰진 집안 환경이 신경 쓰였던 듯 손톱을 깨무셨습니다. 저도 아예 신경이 안 쓰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 남편의 흠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기에 기왕 결혼할 거 다시 행복한 신부로 돌아가 진행하기로 했지요. 결혼 진행의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지속적으로 그래도 결혼하는데 어머니께 연락해 보라는 말을 저희 남편에게 자주 했어요. 의절할 때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 결혼식은 오지 않으면 그것이 한으로 맺힐 수도 있단 말이지요. 남편은 그건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말씀이라고 딱 잘라 거절을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설명조차 안 해주니 저희 친정엄마는 계속 사돈을 결혼식에만큼은 모시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그것이 제 불행을 자초할 시작임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어요. 단아하게 파란색 한복을 맞춰 입고 온 어머님께서는 참으로 우아하시고 인자한 얼굴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다정한 얼굴은 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것이라 할 만큼 닮아 있었지요. 하지만 곁에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며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5년 만에 만난 모자 사이이니 서먹하고 할 순 있지만 불안해 보이니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함께 왔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예전에 이혼하시고 새로 재혼하셔서 얻은 딸이었기에 남편하고는 이복 동생이었어요. 시누이는 담담한 얼굴이었고 시어머니가 자리에 없어질 때까지 분명 괜찮았습니다. 너 새언니하고 잠깐 얘기 좀 하고 있어라. 엄마 잠깐 네 오빠 좀 보고 올 테니. 알았어 엄마, 다녀와. 시누이는 그리 말을 했고 시어머니가 나간 문이 딱 닫히자마자 시누이는 제게 축하한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나간 문 쪽을 계속 보는 게 행여나 다시 돌아올까 여기도 남편처럼 불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못 모르고 행복한 얼굴을 하며 시누이에게 말을 건넸지요. 고마워요 아가씨. 그래도 결혼하면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오빠가 연락 안 한다고 했는데 언니랑 사돈께서 계속 엄마 결혼식에 참석하길 바란다 했다면서요? 왜 그랬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튼 길게 얘기를 안 할게요. 언니, 우리 엄마 조심하세요. 아마 언니가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왜 시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인상도 좋아 보이시고 좋은 분 같은데 혹시 저한테 말 못할 얘기라도 있으세요? 오빠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냥 5년 전에 남편이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반대해서 의절했다고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민영아 우리 왔어. 시누이가 막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려 할 때 마침 친구들이 때를 지어 찾아왔고 그 소란스러움으로 인해서 시누이는 말할 기회를 놓치고 결국 신부 대기실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결혼식장까지 왔는데 시어머니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실제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멀리 살았기 때문에 그냥 결혼식에 한번 참석하고 말지 싶어서 더 이상 시어머니랑 얽힐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를 실제로 보니 워낙 인상도 좋으시고 친화력도 좋아서 저희 친정엄마도 잘 챙겨주시고 서로 덕담도 오가는 것을 보면 도리어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단정하고 예쁜가 했더니 바로 사돈을 닮아서 그런가 봅니다. 따님을 참 잘 키우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사위가 참 착하고 능력이 있지요. 우리 딸이 참 복이 있나 봅니다. 저렇게 선남선녀가 만났으니 참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네요. 제가 딸처럼 참 잘해주고 싶어요. 보면 볼수록 예뻐 죽겠다니까요. 저희 딸을 예뻐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저도 사위 백년손님이라 했는데 귀하게 대하고 아들처럼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친분을 쌓으므로 저희 엄마 머릿속에 시어머니는 아주 좋은 인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주 그만이라고 저더러 시어머니 잘 만났다고 마음을 놓으시기도 했지요. 결혼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제게 가끔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서 데이트하고 싶다며 같이 식사도 하고 쇼핑도 했는데 제가 남편과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니 어머니께서는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바쁜 애를 뭘 부르냐고 우리끼리 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누이라도 같이 부르자 했는데 시누이도 바쁘다며 혹시 본인이랑 같이 있는 게 싫으냐고 되물으시기에 단번에 아니라고 하며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누이도 바쁘다며 혹시 본인이랑 같이 있는 게 싫으냐고 되물으시기에 단번에 아니라고 하며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누이도 바쁘다며 혹시 본인이랑 같이 있는 게 싫으냐고 되물으시기에
시어머니랑 시간을 같이 보냈지요. 하지만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거의 평일날에 학교 앞까지 찾아오는 것이 대다수였기에 저는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음날 출근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밤늦게 피곤하게 오는 저를 보며 남편이 걱정스러웠던지 집안일을 다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당신 요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학교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니, 그냥 그런 건 아니고. 뭔데, 나한테도 말 못할 일이야? 눈치 빠른 남편은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시어머니께서는 같이 시간 보냈다는 말 남편에게 하지 말라고 했기에 입을 다물려다가 남도 아니고 남편하고 얽혀있는 일이니 알 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레 시어머니와 학교에 찾아와서 시간을 보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입술을 깨물고 화가 난 듯 주먹을 쥐었지만 제게 감정을 숨겼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분명히 어머니랑 얽힐 일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당신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건데 당신은 왜 내 말 안 들어줘? 시어머니께서 만나는 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럼. 나도 얼마나 난감한데. 미안해, 난감하게 해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어머니 만나지 마. 내가 부탁할게. 그러자 남편은 놀라며 단도직입적으로 시어머니와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고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물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간만에 반찬 같은 것을 가져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미채, 고등어 무조림, 멸치볶음, 맛있는 것들만 가져왔지요. 다른 집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반찬 같은 것을 가져오면 싫다 하고 부담스럽다 여겼지만 저는 남편과 맞벌이하는 입장에서 사먹는 음식보다는 훨씬 좋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가져왔다는 반찬을 오히려 모두 찝찝해하며 버려버렸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반찬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알아? 돈도 들고 정성도 얼마나 쏟아야 하는데 나는 별로 엄마가 주는 거 먹고 싶지가 않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엄마인데 왜 그러는 건데? 하물며 반찬까지. 그냥 나는 엄마가 무섭고 싫어. 당신도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음식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남편은 그렇게 냉랭하게 말했고 저는 대체 남편한테 왜 그러는지 오늘에서야 확답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도저히 마냥 숨기면서 저한테 시어머니 만나지 말라고 말을 못하겠으니 결국 모든 것을 밝히고야 말았지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얘기를 들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5년 전에 결혼할 여자가 있었는데 데려와 인사시키니 당신처럼 처음에 잘해주셨어. 그렇게 상견례까지 잡은 후 결혼 날짜가 잡혀지자 어머니가 사돈될 분들한테 밤에 찾아가서 딸 자식 시집 보내는데 혼수 그것밖에 못 해오냐고 행패 부리셨어. 그걸 시작으로 계속 꼬투리 잡으면서 예비 며느리를 잡기 시작했지. 내가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엄마는 그냥 내가 아깝다고 거기에 값을 제대로 치러야 한다며 여자 직장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피우고 정 안 돼서 결혼 깬다 하니 그것도 허락지 않고 네가 감히 우리 아들 혼사기를 망쳐버리냐고 난리를 쳐서 직장 잘리게 만들어버렸어. 거기다 결혼할 여자의 남동생이랑 언니, 직장까지 다 찾아가서 동생 탓이라며 난리쳐서 해되게 만들어버리고 돈 줘서 그만하라고 빌고 빌었는데도 그게 마음이 안 풀렸던지 그 후로도 분풀이하다가 그 집 지방으로 도망가다시피 해서 이사가고 나는 어머니랑 연 끊고 아무튼 한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나서야 끝이 난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시어머니가 무슨 연유로 그러시는 건지. 다행히 나는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껏 별일이 없었던 건지 싶었나
아니면 그 5년 사이에 어머니도 아들을 잃고 뭔가 느낀 것이 있었나. 아직까지 저한테 해댈 일을 하시지 않았기에 저는 일단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서서히 시어머니를 멀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반찬을 버린 것도 혹여나 그것을 먹으면 탈이 날까봐 염려해서였던 것이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려나 싶다가도 남편의 말을 들으면 충분히 가능하실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저는 더 긴장이 되었죠. 티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멀리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칫 그걸 눈치채게 하다가는 더 큰 후폭풍이 올지도 모르니 알아서 몸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조금씩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딱 끊는 것은 아니었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났다면 2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 주는 1번으로 줄이고 그렇게 점점 횟수를 줄여가며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시어머니도 일단 알겠다 하며 저를 억지로 만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랑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저는 안심이 되었던지 그때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남편도 참 기뻐했고요. 저는 제 뱃속 아이가 남편을 닮은 아들이었으면 바랬고 실제로도 아들이어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엄마에게 줄 생활비가 신경 쓰여 만사까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교무실에 제게 항의하는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사생활이 부도덕한 거 알고 있냐고,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교단에 서도 되고 학생들을 가르쳐도 되냐는 말들이었죠. 처음에는 장난이려니 워낙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 만큼 넘어갔는데 그때 빨간색 락커로 저희 학교 담벼락에 쓰여있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유민영 2학년 일반 교사 뱃속 아이는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고 말이지요. 학부모들은 그것을 예산일로 보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저를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군중심리라는 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한두 통의 전화가 올 때는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소문이 소문을 만들어내고 사람들 사이에서 뒷담화 대상이 되다 보니 제 이미지는 그렇게 굳어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내 저는 학부모님들에게 시달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교육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그런지 교장 선생님께 불려가 야단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잘못 없이 억울하게 말이지요. 누군지는 몰라도 분명 유 선생이랑 연관 있는 사람이 쓴 게 뻔하지 않습니까? 대체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소문이 다 납니까? 학부모에게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하지도 않아요? 저는 억울합니다, 교장 선생님. 저 정말 떳떳하고 남한테 해될 짓 하면서 살아온 거 없어요. 그거야 학교 안에서의 모습이랑 밖에서의 모습이랑 내 확인할 길이 없으니 내 그 말도 못 믿겠어.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구설수에 오르거나 학교 명예에 먹칠할 일이 생기면 유 선생이 학교를 위해서 잘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2번 얘기는 안 하리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리 말씀을 하셨고 저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었습니다. 저는 그 구설수로 인해 결국 몇 달 일찍이 출산휴가를 내야만 했고 잠잠할 때까지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좋게 생각하면 출산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푹 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게 되었지요.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만 남편은 짐작컨대 왠지 시어머니가 한 짓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워낙 저한테 잘해주신 기억이 마지막이고 제가 어쩌면 어머님에 대한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로 선입견이 생겨서 멀리했으니 어머님께서 서운하시게 생각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요. 설마 그걸로 제게 그렇게까지 악독하게 할 분도 아니시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그렇게 알콩달콩하며
출산할 때까지 깨볶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며 저는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었고 참 예뻤어요. 누가 봐도 남편을 많이 닮아 있는 아기였습니다. 감히 내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아이와 남편이 같이 함께 자고 있는 사진과 돌보는 사진을 찍어 올렸고, 그건 누가 봐도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한 것만 같았지요. 어쨌거나 저는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는 꼼짝없이 아이를 돌봐야만 했고, 남편은 회사를 다니며 부지런히 육아와 살림을 도왔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집안일 시키기 미안해서 살림과 육아는 그냥 제가 전담하겠다고 했지만, 다정한 우리 남편은 아랑곳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퇴근해서 저를 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안심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저희가 열심히 돌본 덕에 무럭무럭 자랐고, 이제 돌이 되어 돌잔치를 하기로 했지요. 제가 복직하면 친정엄마가 가까이에 이사와서 돌봐준다고 했기에 이제 돌만 지나면 좀 저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이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저는 친정엄마에게도 감사하고 마음 놓고 복직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돌잔치를 했는데 어느새 제 머릿속에 시어머니는 배제되어 있었고 빼놓고 있었나 봅니다. 일부러 연락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정신이 없기도 했고 왕래가 없으니 을에 당연히 넘어가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돌잔치 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는 간만에 본 시어머니의 모습에 심장이 두근거렸고 남편은 얼굴이 굳어져만 갔습니다. 시누이는 안 오려고 했던 것 같지만 거의 시어머니 손에 끌려서 온 것이었죠.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로 엄마 그냥 집에 가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 시누이 귀싸대기를 쳤습니다. 이게 감히 어따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손주 돌잔치에 친할머니가 빠진다는 게 말이 돼? 남의 돌잔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신모가 나타나 이를 저지하는 시누이의 뺨을 때리니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나마 사회자가 당황한 것을 멈추고 다시 잔치를 시작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나와서 돌잡이를 애한테 내밀고 우리 손주 한번 골라보거라 내밀었지요. 사회자가 눈치껏 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빠지라고 했고 아들과 저희는 더 이상 손님들을 의식해서 분위기를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제 아들은 돌잡이에서 돈을 잡았고 시어머니는 돈을 잡는 것을 보자마자 어이없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 돌잡이 때 연필을 잡았는데 손주는 돈을 잡았네? 시어머니는 아들과 손주를 번갈아 보며 누가 닮았다 그래? 하나도 안 닮았구만. 며느리랑 어느 누구랑 섞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주변을 술렁이게 만들었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아들은 사람을 불러 억지로 시어머니를 돌잔치 내에서 끌려 나가게 만들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무시무시한 악담들을 해대며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밖으로 내쫓기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리며 털썩 주저앉았고 사람들은 저를 둘러싸고 위로했지만 지난 학교에서도 그런 소문을 기억한 사람들은 또다시 술렁거리며 저를 나쁘게 몰았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시어머니가 자꾸 제 아들에게 친자가 아니라 그러는지 알 길이 없었고 남편 전에 변변한 연애 한번 못해본 제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며 의심을 하나 치가 떨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단골집 카페가 있어서 그곳에서 빵이랑 커피를 자주 사가지고 가고는 했는데 그 집 주인 남자가 저희 또래 사장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동계산하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는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이 사람이 제 아들의 아빠다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가게 사장도 피해를 입게 되어서 가정이 위태해지면서 며칠 동안 문을 닫기도 했지요. 저는 그 때문에 그 카페를 더 이상 못 가게 되었고, 제가 남자하고 의미 없는 말 한마디 섞기만 해도 그걸 찍어대어 소문의 근원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정도면 저는 병원을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편에게 마냥 모른 척하고 안 볼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정신과에라도 데려가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제게 미안한지 사과만 할 뿐이었죠.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친자 검사를 해서 시어머니께 보여주고자 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휘말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 대체 친자 검사를 못하게 하는 건데? 설마 우리 동준이가 당신 친자가 아닐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사이에 동준이가 친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어머니한테 휘말리냐는 거지. 어차피 어머니 안 보고 살 거 아니야? 안 보고 살 거지만 내 억울함은 풀어야지. 당장 친자검사에서 어머니한테 보여줄 거야. 친자검사 한 것도 어머니는 네가 조작했다고 할 수도 있을걸? 그냥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라 생각하고 상종하지 마. 그러게 애시당초 내가 그 사람이랑 연락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깟 결혼식에 부모 자리 비워놓는 게 뭐 어때서. 저는 남편의 말에 절망했고, 그로 인해서 남편과의 사이도 점차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억울함을 풀고 싶은 생각에 저는 남편과 제 아들과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로 나온 서류를 시어머니께 만나자 해서 드렸고,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말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보험 가입 증서를 내주었습니다. 내 친구가 보험일에서 내가 보험 좀 가입해 주기로 했다. 네가 양심이 있으면 여기다가 사인해라. 뭔지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사인을 하나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보험 가입할 마음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들을 남편 아이라고 믿지 못하는 분께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료는 어차피 내가 낼 거고 니들을 위해서 들어주는 거다.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보험이 필수라는 거 모르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보험 가입을 하라고 말을 했고, 저는 일단 무슨 보험인가 보았더니 죄다 똑같은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종신보험만 저 5개, 남편 5개씩 들으라는데 더 웃긴 것은 수익자는 모두 시어머니였던 것이었죠. 저는 찝찝하기도 해서 절대로 못 든다고 했지만 여기에 사인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저를 학교에 출근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도 동네에서 얼굴 못 들게 다니게 해주겠다 했기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생각 잘해라.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 피해주지 말고 너 하나만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들으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어머니 며느리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먼저 나를 시어머니로 모실 생각이 없는데 내가 널 어떻게 며느리로 맡겠니? 저 어머니께 잘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한 애가 나를 그렇게 피했니? 내가 그런 눈치 하나 없을 줄 알았어?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도 업무가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계속 뵐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하고 시어머니께 오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픽 웃더니만 그렇다 치고 얼른 도장을 찍으라고 했죠. 허나 저는 끝까지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시어머니 심기를 더 어지럽히고 자극하는 꼴밖에 되질 않았죠. 제가 허락을 안 해주니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가져갔고 남편이 도장을 찍어주며 들어줬다고 합니다. 대신 저에 대한 종신보험은 빼달라는 조건으로 말이지요. 대신 남편 것을 10개를 들어주기로 하고 도장 찍었다 합니다. 당신 많이 찝찝해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내 이름으로 10개 들겠다 했어. 나는 종신보험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기도 하고 어차피 보험료도 어머니께서 내신다고 했으니 나는 친아들인데 막말로 무슨 일이야 있겠어. 그래도 내가 아무리 어머니 나쁘게 말했다 치지만 그래도 내 어머니잖아. 연은 끊고 살겠지만 당신 말처럼 나쁘게는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여보. 나 당신이랑 우리 동준이랑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 거야. 아직도 그런 말을 했을 때 환하게 웃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참으로 사랑스럽고 다정한 나이님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얼마 있다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근무 중에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에 저는 믿을 수 없었고 당장에 남편이 있다던 병원을 갔지만 남편은 이미 고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고 오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진저리를 쳤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종신보험 10개 가입한 것이 떠올랐고 혹시나 시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고도 아니고 질병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건강검진 때 늘 튼튼한 몸을 자랑했던 남편이었기에 이렇게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가버린 것에 대해 의문이 들기는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못된 거사, 네가 기어코 내 아들을 보냈구나. 왜 그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남편의 빈소에서 시어머니가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 쳐들어오셨고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저를 더 잡을 구실을 잡은 듯 기세 등등하셨습니다. 요련 잘 걸렸다라는 얼굴이었죠. 오자마자 제 머리채를 흔들고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말렸고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를 말리다가 억척스러운 손길에 맞아 뒤로 넘어져 나뒹굴게 되었고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 모습을 보고 뒤에서 시어머니 머리를 뒤로 확 낚아챘죠. 시어머니가 언니의 힘에 못 이겨 저를 놓게 되었고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언니는 씩씩거리며 제 앞에 서서 동생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죠. 신우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일으켰고 시어머니는 화가 난 듯 엄마가 이렇게 당하는 동안 뭐 했냐면서 그런 신우이의 뺨을 다시 쳤고 신우이는 눈물을 글썽이다가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여간 마음에 드는 것들이 없다니까. 관상부터도 마음에 안 들었어. 생긴 것도 여시같이 생겨서는 네가 남편 잡을 줄 알았다. 동네 스님도 네 관상 보더니만 처음에 우리 아들이 데려온 여자보다도 더하다더라. 제 관상이 남편 잡을 관상이래요? 시어머니께서도 이혼 2번 할 관상이란 거 스님께서 맞추셨나요? 뭐? 너 지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 과부상인 너 지독한 팔자 때문에 내 아들만 불쌍하게 갔어. 너 내 아들 보낸 대가는 분명하게 치러야 할 것이야. 알아들어? 아드님 빈소에 와서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참 대단한 어머니시네요. 우리 남편한테 그쪽 같은 엄마가 있다는 것이 최대 치욕일 겁니다. 이제 조서방도 갔으니 다신 내 동생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젠 조서방도 갔으니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누구 맘대로? 내가 반드시 너 우리 아들 뒤따라 보낼 거야. 어디 누가 한번 이기나 해보자고. 날 보내겠다고? 어디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렇게 사람 피말리게 해서 저 세상에 보내는 방법을 쓰시려나 본데 나 절대 당신한테는 지지 않아. 제가 입술을 깨물고 노려보니 언니가 제가 불안해 보였던지 앞으로 가서 말렸고 저보다 더한 기세로 시어머니를 눌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 잡아가려 있는 거야. 여기 이 빈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고 당신이 만약 내 동생한테 하나라도 잘못 건드려서 내 동생이 피해 입게 된다면 이건 다 그쪽이 한 일인 줄 단정 지을 거예요. 그런 줄 알고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요. 저와 엄마는 시어머니 앞에서 마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지만 저희 언니는 역시나 만만찮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또한 쉽지 않은 사람이었죠. 시어머니는 조의금통을 다 엎어버려서 그것을 챙기고자 했고 언니는 그것을 용납지 않고 당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고를 당해서 당연히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된 조의금인데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고 하며 난리를 쳤는데요. 어쨌든 법적 가족은 저였기에
시어머니는 손댈 수 없는 위치라 했고 좋은 말 할 때 조의금 알아서 돌려달라는 말에 저는 일부러 더 주지 않았습니다. 줄 수가 없었고 주면 바보지요. 그렇게 시어머니 기에 눌려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 내가 살아있는 지옥이 어떤 건지 똑똑하게 알려주마. 어디 누가 한번 이기나 해보자고. 그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반드시 아들 곁으로 가게 해주겠노라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는 남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모두 다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고 집을 돌려달라는 반환 소송장이 날라왔지요. 제가 살던 집은 남편의 집이었는데 원래는 시어머니 집이었는데 이것을 명의만 줬지 본인이 산 집이라고 증거들을 내밀었는데 이것이 법원에 승소되어 저와 동준이는 시어머니께 이 집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기세 등등하게 와서는 저더러 나가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소송 결과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좋긴 좋단 말이야. 이래서 돈 있으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지. 네 언니가 대한민국 법 따지지 않았니? 법이 그렇게 결과를 줬으니 너도 순순히 따라야지. 좋은 말 할 때 내 집에서 나가라. 강제로 내쫓기 전에. 명의가 남편이라서 저한테로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원래 집이었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어머니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법에도 충격적이어서 항소를 포기하게 되었고 어차피 남편이 없는 남편 집 같은 거 갖기도 싫었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서 키웠습니다. 남편이 제 곁에 없어서 그런지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았고 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이 삶을 살 의지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이제 곧 3살이 된 동준이를 봐서라도 힘을 내서 살아야 한다고 엄마는 계속 의지를 북돋아줬지만 저는 위로도 되지 않았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들어놓은 종신보험 10개에 대한 보험금이 40여억 원이 되었는데 그것도 모두 시어머니한테 가게 되었죠.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가 해결한 걸로밖에 보이지를 않았고 저는 참담한 결과에 세상 살 이유를 잃었습니다. 겨우겨우 아들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눈앞이 깜깜하기만 했고 매일매일이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지옥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한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강에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남편을 따라갈까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는데 간간히 저희 아들이 생각이 나기는 했습니다. 저는 언니도 있고 엄마도 있으니 동준이를 예뻐하니 잘 챙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흔적을 남기기 위해 운동화를 가지런히 놓고 나서 저는 한강에 다리를 걸쳤는데 아래를 보니 아찔했습니다. 더 큰 하늘을 바라보며 나머지 다리를 막 걸치고 팔에 힘을 풀려는 순간 누군가 몸을 날려 저를 난간에서 빼내었죠. 저는 그 사람 몸에 안겨서 무사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눈을 떴고 낯선 남자에게서 익숙한 향에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보, 조성현 씨 당신이야? 저는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그 사람이 남편이란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모자를 뺏었고 제 눈으로 본 그 남자는 분명히 남편이 분명했죠. 여보, 정말 당신이야?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어? 당신은 분명... 남편이 뭐라 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경찰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고 알고 보니 남편이 저를 숨어서 지켜보고 위태하게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제 행동이 더 빨랐기에 기다리다 못해 남편이 먼저 저를 말리고 저지했던 것이었죠. 남편 덕분에 저는 목숨을 구했고 죽은 남편이 어떻게 제 눈앞에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소동으로 일을 마무리를 짓고 경찰은 돌아가고 저만 남편만 남게 되었는데 저는 남편을 붙잡고 그간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구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있는 한 당신을 어머니가 더 괴롭힐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옛날에 여자를 한번 잃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가 않았어. 대체 시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자기하고 얽힌 여자들을 기빨리게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심지어 종신보험을 그렇게 가입하라는 것도 남편은 예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으로 10개 가입하기로 하고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알기에 수수료를 죽음으로 몰게 하고 어머니를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한테 더 이상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돈이 얽혀서 그랬던 것 같아. 집이랑 보험금 다 가져갔으니까 더 이상 당신한테 해될 일 하지 않을 거야. 아니, 어머님은 나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야. 나더러 당신 잡아먹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난리를 쳐는 줄이나 알아? 이런 건 어머님께 벗어나는 방법으로 옳지 못했어. 어머님을 나는 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 전에 당신 살아있는데 어머님께서 보험금 40억 수령하시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그거부터 다시 살려놓고 어머님 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을 받았으니 어머님을 이걸로 해서 나도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 당신이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어차피 당신 살리려고 당신 어머니한테 지키고 구해내려고 직장 때려치고 목숨 잃은 척까지 했는데 당신이 원하는 거 하나 보태주겠어? 나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거야. 남편은 그렇게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을 했고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에게 제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놓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순간 신우이를 생각해냈습니다. 신우이도 제게 신부 대기실에 와서 어머니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었지요. 신우이는 잘하면 제 편이 되어줄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40억으로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온갖 사치를 부리고 살고 있었지만 신우이에게는 1원 한 푼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 한 푼을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죠. 신우이도 곧 시집갈 사람도 있고 결혼을 약속했지만 모아놓은 돈은 시어머니께 다 드린 처지라 혼수할 돈이 없어서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40억씩이나 보험금도 가져갔으면서 딸 시집 가는데 돈을 안 보태준다니 말 다 한 것이었죠. 신우이에게 연락을 해보니 제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사실 남편이 이부 오빠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 잘 모르지만 신우이는 일단 저처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래도 어머니였기에 치료받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혼수 안 도와준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엄마가 치료를 받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엄마가 제발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괴로워요. 아가씨 뜻대로 다 될 거예요. 나는 사실 어머님께서 법적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가씨가 그리 바란다니 저도 병원으로 모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언니.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요. 그래서 엄마 조심하라고 한 건데 오빠가 다시 엄마한테 연락한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치료받은 후 새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믿자. 어느 자식이 어머니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겠니? 내 이름으로 된 보험도 사실 처음에는 무슨 의도로 가입했나 싶기도 했지만 일단은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일단 나는 당신을 어떻게 해서든 보호할 거야. 남편은 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신우이는 어머니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저는 언니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협조를 해야지 시어머니를 상대하기가 편할 것만 같았습니다. 언니는 남편이 살아온 것에 대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전후 상황을 다 설명하고 이 모든 사기극은 오로지 저를 시어머니에게 지키고자 하는 것임을 언니한테 알리니 일단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남편의 극단적인 행동에 새삼 놀라기도 했죠. 아무리 우리 동생을 지키고 싶어 한다지만 이건 너무 극단적인 방법 같아요, 제부. 일단 돕긴 하겠지만 나는 이제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당했는 줄 알면 그렇게 언니 말 못해. 나도 알지. 근데 나는 자꾸 제부가 네 시어머니 아들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언니가 그리 얘기를 하자 남편인 인상을 찌푸렸고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언니를 말렸습니다. 당분간 남편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는데 저희 엄마도 남편을 보고 놀라며 언니와 같은 반응을 보였죠. 저는 남편이 저를 지키려고 하는 거니 다 남편이 옳다 느낀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언니는 지난 날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너를 제부한테 소개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언니. 나는 이참에 네 시어머니랑 제부랑 다 떨궜으면 좋겠다. 네 인생에서 다 지워버리면 좋겠어. 동준이 아빠야. 무엇보다 나를 시어머니랑 떼어놓으려고 한 사람한테 내 손으로 어떻게 그래? 너만 생각해. 나는 동준이 아빠도 너무 상식 이하의 일을 벌려서 잘 모르겠다. 언니는 그렇게 말을 했고 저를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저도 깊게 생각 말기로 하고 시어머니를 보험 사기로 몰기로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다 시어머니를 고소했고 엄연히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것을 숨겨서 보험금을 받은 정황을 알렸고 먼저 아들에게 10개나 되는 종신보험을 들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험사 또한 아들에게 10개씩이나 되는 종신보험을 가입한 것을 의심했으나 결국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남편이 다시 살아오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전 재산을 토해내야만 했고 시어머니 역시 참으로 막장인 것이 남편을 보고 아들 살아왔으니 좋아하기는커녕 도리어 40억을 토해내야 한다는 사실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돈을 왜 줘야 하는데? 이 돈 40억 다 내 거야. 분명 저 녀석은 죽었다고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고 그래서 사망 신고도 작성할 수 있었는데 내가 보험금 때문에 의사랑 짠 게 아니라 저것들이 의사랑 짠 거니 확인해봐요. 시어머니는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경찰에게 통할 리 없었습니다. 남편과 짠 의사는 참으로 공교롭게도 얼마 전 교통사고로 저 세상을 떠났기에 제일 중요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보험금을 빼내려고 아들의 빈소까지 차리는 치밀함을 보이며 고스란히 40억을 빼간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기며 제게 한 짓을 모두 드러내었고 정신과 치료를 요청한다고 말을 했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위기에 몰렸고 더 이상 꼼짝없이 저희 함정에 빠져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도 병원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지 결국 우리 뜻대로 움직여줘서 어머니는 그대로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계약 없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억은 온전히 보험사로 다시 회수되게 되었고 남편은 일부 보험은 남겨두고 수익자를 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법적으로 떼어놓았고 남편의 집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또한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뺏긴 돈을 모두 되찾을 수 있게 되며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편안해졌다고 여겼지요. 남편은 이제야 마음이 놓인 듯 안심을 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병원 가셨으니 당신은 안심할 수 있어. 우리 동준이랑 이제 행복하게 살자. 나는 정말 당신이 살아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와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당연히 행복해질 수 있지.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번에 내 손으로 당신을 지켰으니까 우리 동준이랑 행복하게 잘 살자. 남편은 제 손을 깍지를 끼며 꽉 잡았고 그것은 분명 저를 믿는 같은 편이라는 의미 같았습니다. 저는 언니가 해줬던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고 언젠가부터 저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닮은 점을 보게 되면서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저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준 남편을 제 손으로 놓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의 아빠였으니 말이지요. 언니와 엄마가 아무리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저의 선택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교사로서 사별한 것도 아니고 이혼녀라는 낙인을 찍고 싶지 않았고 아이에게도 아빠를 빼앗을 수 없으니 저는 그 사람과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다 잊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말이 씨가 된다는 속설처럼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이번엔 정말로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잠시 살아 돌아와 제게 안겨줬던 작은 희망은 다시 잔인하게 꺾였지만 그 시간 덕분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부 보험의 보험금 수익자를 시어머니가 아닌 제 이름으로 남편이 바꿔놓아서 그렇게 저는 남편 사망보험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바라볼 때마다 남편을 떠올리게 되어 그것이 제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을 사기에는 너무 쓰라린 대가였고 안정을 주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뒤였죠.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사랑과 기억을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든 날도 있고 눈물이 나는 날도 많겠지만 저는 아들과 함께 작은 행복을 쌓아가며 남편이 지켜주고 싶어 했던 삶을 꾸려가려 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